오늘 오후에 잠시 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올 텐데요. 이 얘기부터 좀 다뤄볼게요. 핵심 쟁점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죠. 고 김문기 그 본부장에 관해서 몰랐다, 골프 친 것처럼 조작했다 발언. 그리고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한 발언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골프 조작 발언과 국토부 협박은 유죄로 보고 김 본부장 몰랐다고 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누구의 기억하네 못하네 이거를 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를 하는 게 이 공직선거법을 만든 취지에 맞느냐 이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고요. 해외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말로 하는 거는 거의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예전에 높다고 했고 그 부분은 무죄가 나왔는데 네. 갑자기 이제 골프 사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김문기 씨랑 같이 호주 출장이었나?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단체로 이제 한 10명 정도가 골프를 친 건데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몇 명만 이렇게 트리밍이라고 하죠. 이제 오려가지고 확대해서 이제 보니까 이거를 조작이라고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 습관이죠. 사실은 말 맨날 세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잖아요. 뭐 이를테면 비명들이 검찰하고 뭐 짜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이제 약간 설화들이 있는데 그거를 조작을 말 그대로 이제 이거 조작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같이 간 건데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같이 간 건데 이거를 뭐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저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건과 무관하게 말 가지고 하는 거를 좀 이제 그만 좀 해라. 이거를 검찰한테 이게 사법국가 만드는 일이다. 검찰한테 힘만 실어주고 맨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결과 나올지 진짜 모르겠어요. 뭐 진짜 이게 너무 지금 중요한 문제가 돼버려 가지고 원래도 이제 야당 대표의 어떤 피선거권도 중요했지만 지금 모든 전국 현안들하고 다 맞물려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재명 2심 연개설 탄핵 심판 선고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오늘 결과가 너무 주목되는 상황이네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2심 결과에 따라서 전국이 정말 다 엮여 있다 보니까 좀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좀 이 선거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가 있다면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게 이제 무죄가 나오거나 100만 원 이하의 이제 선고가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는 진짜 그냥 날개 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뭐죠 위증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판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2심이 이 대선 전에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건만의 사법 리스크 중에 많긴 하지만 요건만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상 그냥 날개 달았다. 그리고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모르겠어요. 숫자로 얘기하면 한 8, 9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2심이 유죄가 나오고 그게 피선거권 박탈, 5년 박탈령이 이제 나오고 1심처럼 비슷하게 나오고 아니면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아직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뭐 이제 스페어 후보설 뭐 이런 거. 스페어 후보설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요거하고 다 맞물려 있는데 이 2023년 이제 그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이 자료를 보면은 2023년에 평균적으로 공직선거법이 2심에서 대법까지 걸린 기간이 73.2일이었어요. 73.2일. 그러니까 두 달 반. 두 달 반 정도 되네요. 네, 두 달 반. 근데 지금 대선은 탄핵되고 두 달 안에 치러야 되니까 그러면은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4월 중순까지 만약에 선고가 안 나면은 사정권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모르는데 이 모든 게 다 연결돼 있고 제가 뭐 음모를 얘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이렇게 별일이 다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연될 수도 있겠다. 탄핵 심판 뭐 얘기는 뒤에 좀 하겠지만 지연될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은 평균이 두 달 반이지 땡기려면은 두 달 안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당사자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를 해야 되고 2심 판결문을 이제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상고장 접수 후에 서울고법은 14일 이내에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되는데 14일에 다 채울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는 바로 다음 날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이 당사자에게 소송 기록 접수 사실을 통지를 하면 상고인은
1호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은 이게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몇 개 이제 안 받는 지연 전략의 폐업무죄 같은 거 안 받고 만약에 그러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썼던 전략 같은 거. 근데 이게 그렇다고 2달 안에 안 날 거를 100% 확신할 수 있나? 뭐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대법 선고가 대선 중에 만약에 나올 것 같으면은요. 그리고 지금 2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사실은 법률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새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죄가 나오면은 민주당 후보를 잃게 됩니다. 후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법원이 할 수 있겠냐? 뭐 모르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개입하는 보면.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날짜와 상관없이 그냥 미리 내겠다라고 미리 예고를 법원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막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소속이나 뭐 이런 데서 스페어 후보를 내 가지고 그게 이제 2007년에 했던 보수 진영에서 했던 거거든요. 이명박이 BBK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때 이회창 전 총리가 내가 사법 리스크 있으니까 저거 낙마하면 내가 보수 후보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나갈게 막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줄줄줄이 말씀해 드리는 이유는 너무 상황이 복잡해진다.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정말 전국이 요동을 칠 것 같다. 이게 이제 한 줄 요약이라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뭐 오후에 선고 나오는 거 보면 되니까 이거는 좀 보고 그다음에 그래서 자꾸 연계설이 나오는데 이거 사실 별건이잖아요. 완전 별건이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촉구하는 기자회견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졌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이다. 오늘 중으로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해서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신속 촉구 결의안이 법사위 통과했다는 속보도 올라왔어요. 선고의 발표를 할까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미 월요일날 한덕수하고 그리고 목요일날 일반 선고가 40건이 있답니다. 40건이 네. 있으니까 원래 매달 이제 마지막 목요일에 맞아요. 정기선고일이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쟁점들도 다 처리를 하고 그러면은 평의를 제대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어떤 이견들이 있는 거는 거의 명시적으로 보이잖아요. 이번에 한덕수 총리 그 선고 결과도 보면은 굉장히 거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이견이 있는 걸 추론할 수가 있고 그게 그러면 이 짧은 시간 내에 좁혀졌겠냐. 그러니까 다음 주로 넘어가 4월설을 제가 예전에도 얘기는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유력해진 것 같고 윤상현 의원은 뭐 4월 11일설, 4월 둘째 주설까지 얘기를 하죠. 4월 2일 수요일에는 또 뭐 보궐선거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4월설이 좀 더 유력한 것 같고 뭐 저기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그냥 간절함이죠. 지금 민주당이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조금 답답해하고 약간 무력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지금 상황에서. 예. 작가들이 한 줄 설명을 냈는데 한강 작가가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이런 성명을 냈고 소설가 김초엽 작가가 진심 스트레스 받아서 이 한 줄도 못 쓰겠어요. 빨리 파면 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한겨레 황준범 논설위원이 내란성 불면이 현재성 불안장애로라는 칼럼을 썼는데 이게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요즘 예. 인사가 그래서 대체 언제 한다는 거죠? 이 인사 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 한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위험 인물을 끌어내리고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이토록 험난할 줄 몰랐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헌재성 불안 장애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몸이 너무 아파요, 진짜로. 최근에 좀 심하게 담이 왔는데 이게 막 병원 가서 뭐 주사도 맞고 침도 맞고 뭐 마사지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아픕니다, 이게. 자다가 아파서 막 깨고 그러거든요, 새벽에 막 한 두어 번씩. 안 없어져요. 근데 윤석열이 탄핵되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내 느낌이야, 느낌. 느낌만 그래, 느낌만. 확 뭐 이게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아마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좀 헌법재판관
장관들이 뭐 고민하고 평이하고 계속 고심하고 계시겠지만 이 국민들의 이 마음, 이 불안, 이 좌절 이런 걸 좀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그러니까요. 들고요. 예, 뭐 이렇게 한강 작가뿐만이 아니라 이 작가들이 이게 좌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한강 작가 어쨌든 노벨문학상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받는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좌파냐 우파냐 이런 거를 따질 게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지금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정계선 재판관 집 앞으로 찾아가서 1인 시위하고 뭐 탄핵 무효다, 사퇴해라, 구호를 외쳤다고 해요. 개인정보 찾아내서 공유하고 어디다, 주거지 어디다 이런 식으로 하고 가짜뉴스 음모론까지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건 문제 아닌가요?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생각해서라도 전에는 이제 문영배 재판관 집 앞에서 이제 유튜버들이나 이제 시위자들이 가가지고 협박성 발언들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 동료 재판관들에 대한 존중도 좀 있어야 된다. 물론 현재 재판관들이 그런 거 충분히 고려를 하실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게 길어지면은 되게 위험해진다 나라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손실이 크다. 지금 시티은행 보고서 나온 거는 4월 중순 만약에 탄핵 심판 선고 안 되면은 국가 신용등급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대충 헌재가 굴러가니까 그러면은 이 나라는 언젠가는 안정을 찾겠네 이런 외국의 이제 시장의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깨지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한덕수 2년 대행설까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이게 끝도 모른다 진짜. 그러니까 빨리 지금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돼요 진짜. 예. 안 그래도 기업체 관계자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올스탑 돼 있다. 뭔가를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채용을 할 수도 없고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지자체들이나 이런 데 관급 공사들도 지금 올스탑 돼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내수 경제가 특히 지역에서는 관급 공사를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최상무 경제부총리에 대한 이른바 쌍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해라 이런 차원인데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총리나 대통령 권한 대행식이다 하고 있는 분들이 헌재 결정 따르지 않는 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국민들이 좀 피로감도 느끼고 이게 어쨌든 파면 선고 누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도 냈더라고요. 아니 저도 이소영 의원하고 비슷한 건데 이제는 둘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야 돼요. 뭐냐면은 실제 탄핵 소추를 해서 그래서 실제 탄핵을 시키든지 지금 뭐 구전 9패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동혁 의원 뭐 표현에 따르면은 그래서 뭐 10전 10패 될 거다. 윤석열도 뭐 질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는 믿진 않지만 어쨌든 탄핵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실익이 있어야 돼요.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저도 마은혁 왜 임명 안 하냐고 맨날 비판을 하지만은 헌재에서 이번에 한덕수를 기각을 하면서 했던 게 어쨌든 파면할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안 된다. 이복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복현 네. 죄송합니다. 예. 그 위헌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파면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한덕수, 최상목 탄핵하면은 마은혁 임명합니까? 이주호 그러면 다음이 순서가 이주호인데 이주호가 임명하나요? 뭐 그럼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나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이 해왔던 탄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은 너무 많이 했다. 솔직히. 예, 뭐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다 지금까지 막 하면서 이게 마일리지가 너무 많이 쌓였어. 그래서 이소영은 실익도 없고 하려면은 진짜 제대로 해라 한 방을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아니다. 예, 더 시간을 하고 싶어도 좀 시간을 둬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탄핵 선고가 좀 늦어지면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다른 이제 추가 진술이나 군인들 추가 진술이나 또 다른 진술도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 대선 전후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굉장히 조언을 많이 했다. 이런 진술을 경찰에 했다. 이런 한겨레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예. 좀 대외 활동할 때 시장 생선도 좀 직접 만지고 5.18 행사 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르라고 조언을 했더니 TV 보니까 그대로 다 윤 대통령이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면 이제 예. 막 붕장어 손으로 잡고 자갈치 시장 가서 부산에 가서 그리고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도 가서 부르고 이런 모습 보여줬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원래 대선 같은 거 큰 선거 치르면은 나 때문에 이겼어 하는 사람이 한 10,000명에서 한 10만 명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사실이고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이런 조언들이 사실이라면 받아들여졌으면은 궁금하네. 저는 명태균이야 노상원이야 여기 이 요때 비선실세는 도대체 누구였던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데 두 사람 다 약간 역술과 관련된 사람들이고 참 취향은 일관된다 그 생각도 많이 들어요. 예. 지금 최근에 또 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의 이제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올해 외교부 심 총장 딸이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합격한 과정에 대한 겁니다. 예. 근데 외교부 연구원 공고가 기존에는 경제 분야였는데 왜 심 총장 딸의 전공한 국제 정치로 갑자기 바뀌었다. 왜 바뀌었냐? 이 부분이 의심스럽다고 지적을 했고 또 이제 당초에 다른 응시사가 최종 면접까지 진행을 했는데 예. 불합격된 이후에 응시 요건이 바뀌었더라.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고 심 총장이 어제 대검통에서 이거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수사를 해보면 알겠네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든 그냥 딱 보기에도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꼴대로 옮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예. 꼴대로 옮긴 거예요. 여기에 뜨는 꼴대로 여기도 옮겨놓고 이쪽으로 차는 거, 저쪽으로 차네 그러고 꼴대로 옮겨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공을 바꾸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대상이고 우리가 이제 조국 사태 때 많은 이제 논란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온전하게 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하게 이 조국 사태 때 이 조국 대표 측을 법무부 장관에 지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쨌든 입시 비리가 일부 밝혀졌고 그 부분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적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게 일종의 컨센서스가 된 거잖아요. 보수 진영에서도 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뭐 어떤 식으로는 채용 비리든지 입시 비리든지 뭐 그런 류의 범주에 이제 아빠 찬스를 쓴 거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냥 빨리 서울중앙지검이 심우정을 쳐라 빨리. 예. 윤석열이 조국 쳤듯이 치면 되고 안 되면 공수처 수사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게 지금 요건도 있고 또 하나가 요 앞단에 있어서 어디였죠? 근데 요즘 하도 헷갈려가지고 아직 석사를 졸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채용이 된 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건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특혜가 지금 의심되는 게 2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공교롭게 이 심우정 딸에게만 여러 건이 지금 적용되는 것도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냥 이거는 수사 대상이라고 봐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기준은 어쨌든 조국이 됐어요. 뭐 그거에 찬성하든 아니든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상식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사실은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강동구 명일동의 대형 땅꺼짐 사고 소식도 좀 보면 사고 현장 인근에 주유소가 있는데 2달 전부터 균열이 생겨서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고 9호선 시공사가 점검해 보더니 집안에 문제가 없다 이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서울시 자체 조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연장 공사에 참여했던 관계자가 불과 한 달 전에 붕괴 사고 우려해서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이제 노컷뉴스 보도로 드러났는데 서울시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 안이했죠.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신촌 부근에서 그때 한번 또 무너진 적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특히 부산에서도 지금 싱크홀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다 논란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면은 그리고 대부분이 지하철 공사나 이런데 현장에서 그런 게 진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발생을 했으면은 이거를 서울시에서 이렇게 간과를 했으면 안 되죠. 정밀 점검을 해야 되고 특히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그 땅을 파면은 쿵쿵쿵쿵 이렇게 때리면은 집안이 흔들리고 물이 만약에 상수도관이 파열되면 이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싱크홀이 생기니까 이거는 어쨌든 좀 감사를 하거나 자체 감사를 하든 아니면은 뭐 감사원이 나서든 이거는 좀 파헤쳐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서울시 자체 현장 조사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시공사 보내서 확인하라 그러면 사실 이게 제대로 점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문제는 이 사고로 사실 오토바이 운전자 33살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 씨가 생계를 위해서 낮에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밤에 뭐 새벽 2시까지 배달 일을 부업으로 하다가 이런 사고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더라고요. 아, 이거 뭐 사연 안타까워요. 봤는데 네. 그냥 주 7일 일하셨다고요.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생계를 위해서 가족들 부양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 화면도 그 블랙박스 자동차 블랙박스로 네. 보인 것도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뒤에서 갔으면은 안 빠졌을 텐데 그 생각이 들고 참 고인의 명복을 빌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금 서울이나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위험한 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고예요, 예, 사실은. 아, 저는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저거에서 나도 빠졌을 수 있겠다, 진짜.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근데 이거를 탐사하는 뭐 장비라고 하나? 그게 전국에 몇 대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도로들을 한번 쫙 훑어야 되는데 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비도 좀 지자체들이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좀 서로 빌려주면서 이게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네.